불안정했던 것을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만든다. 그걸 누가 만드냐? 발행 주체가 없던 것을 이제 민간 기업이 만든다. 이 코인 발행업자가 수취한 현금을 그대로 갖고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갖고 있는 현금을 그대로 특정 비중만큼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더불어서 법제화라는 거대한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도는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디지털 자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폄하되다가 무시받다가 제도권 밖에 있다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미국의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소관을 담당하게 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제 굳이 폄하될 수 없는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산으로서 턱시도를 입는 것이다. 잠옷을 입었던 코인이 턱시도로 갈아입는 모습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유동성 공급 장치는 되지만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다. 이게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한 것이냐? 첫 번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려하는 것 중에 그만큼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겠구나. 또 역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 중에 지적할 만한 거 두 번째가,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다 보면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한다든가 조세 탈피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불법 편법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장밋빛만 있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 2025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 이후 세계는 상당 부분 바뀌어져 있을 텐데, 그 바뀌는 모습은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와 개념 특징 이런 거죠. 기초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199화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199화 상편, 오늘 이 경익남 강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뭔지 그 개념을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정립하지 않으면 계속 뒤처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에 있어서 나는 밀려날 수 있다. 그런 어쩌면 절박감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미 좀 잘 알고 계신 분도 전혀 모르시는 분도 꼭 정리하고 간다라는 의미로 스테이블 코인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화폐는 바로 금덩어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화폐가 이렇게 지폐, 종이화폐 혹은 동전이 되었었고, 이것마저 이제 변화하는데 그 화폐 자체가 이제 디지털리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달러, 지금도 달러, 역시 디지털리 바뀌어도 달러예요. 과거에도 원화, 지금도 원화, 앞으로도 원화입니다. 통화는 바뀌지 않아요. 그 통화를 지급결제하는 종류의 수단으로서 화폐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인류는 거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금을 주고받다가 금을 가지고 뭔가 화폐처럼 주조하는 이 세공업자가 있었고, 이 세공업자가 이렇게 굉장히 바빠 보이죠. 그러다가 금을 만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화폐화 하려고 보니 무겁기도 하고
가끔은 들고 다니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이거 그냥 금 들고 있어. 대신 가지고 있다는 증서만 나에게 써줘. 그 증서가 바로 금보증서였습니다. 금보관증서였습니다. 그 금보관증서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골드스미스 노트. 그리고 이 금보증서, 보관증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나 오늘 소 100마리 사야 되는데 소 100마리 사는 거예요. 그럼 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금 보관하고 있으니 이거 보이지? 이거 가져. 굳이 내가 금을 줘야 돼?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만큼 금 달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금 보증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 금 보증서가 일종의 화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금 보관을 하고 금을 세공하고 금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이 세공업자가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화폐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금 보증서 가져가면 그 해당 표시된 서명만큼 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파운드화를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Promise to pay the bearer. bearer는 소위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5 pounds on demand. 5파운드를 지금 원한다라고 하면 그 원한다라고 하는 그 bearer에게 즉각 지불해야 된다라는 증서예요. 이게 뭐예요? 5파운드의 보관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데도 화폐가 금 보관 증서로서 출발해서 이 부분이 바뀌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화폐의 역사에 한 가지 남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되는 화폐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을 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화폐 역사는 바로 금 보관 증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 이 17세기에 등장한 금 보관 증서가 지금의 화폐를 만들었다면 이제 2025년, 2020년대에 있어서 1쿼터가 지나는 25년, 지금 디지털 자산의 등장이 시작된 겁니다. 일단 그 디지털 자산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화폐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상대적으로 화폐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징은 누가 발행했는지 몰라요. 그걸 탈중앙화라고도 쓰이고 누가 발행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가격이 너무 급등락해요. 비트코인 가격 하루에도 정말 몇 퍼센트 올랐다가 몇 퍼센트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불안정한 가격의 등락이 심한 이런 가상자산을 화폐로 쓰기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디지털리 화폐로 쓸 만한 것들을 만들자.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CBDC는 그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미국의 페드입니다. CBDC에서 CB가 Central Bank예요. 그리고 DC는 디지털 커런시고요. 그러니까 CB, 중앙은행이 만들었다. CBDC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이 만들었다.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비은행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발행 주체가 민간 기업이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두 가지 다 관리 감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통화 가치에 연동하니까 둘 다 안정적이에요. 그 사례를 보면 중국의 DCEP, 디지털 커런시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지급 결제 서비스를 대체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중국의 CBDC를 DCEP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격이 테더, 서클 이런 것들이 있죠.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잠깐 한 번 더 해드린다면
불안정했던 것을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만든다. 그걸 누가 만드냐? 발행 주체가 없던 것을 이제 민간 기업이 만든다. 그 민간 기업에는 테더나 서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BDC는 무엇인가? 분류를 해야 돼요. CBDC의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앞에 말씀드렸던 DCEP 같은 경우 중국 인민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요. 근데 발행한 만큼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내가 CBDC 100개 줄게. 너 100원 줄게. 100원 내놔. 100 위안화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받아야겠죠. 그럼 시중은행들은 개인에게 또 자영업자에게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소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공무원들은 월급의 일부를 DCEP으로 받아요. 그럼 DCEP을 가지고 실제 결제를 합니다. 저축도 하고요. 지하철 요금도 결제하고요.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CBDC예요. 사실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이렇게 운용되나 혹은 이 중국의 인민은행을 제외한 어떤 민간 기업이 개발해서 이렇게 유통되나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CBDC와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는 누가 발행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더 차이점이 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중국의 DCEP 그 그림은요. 경익남 16화 때 보여드렸던 겁니다.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부밍이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CBDC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중인데 이렇게 디지털 지갑이 있고 디지털 지갑으로 여러분 무슨 포인트나 바코드로 결제하듯이 혹은 삼성페이로 결제하듯이 결제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CBDC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미 대략 2020년부터 한국은행이 개발에 착수하고 당시 실험 테스트를 여러 번 거치고 2025년 4월, 5월, 6월 세 달 동안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테스트 과정 하에 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마치면 실제 CBDC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됩니다. 예를 들면 이 테스트 과정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결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은행 있죠. 그러면 그 은행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출금해요. 그리고 그 10만 원을 출금한 만큼 CBDC로 돈을 받아요. 그러면 해당 월릿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그 QR 코드를 열어서 세븐일레븐에서 물건 사고 결제하는 겁니다. 역시 포인트로 전환해서 그걸 결제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CBDC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졌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또 국채 매매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설명드리는 핵심이 될 텐데 이 코인 발행업자가 있어요. 테더나 서클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서클은 1달러는 1코인이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 1달러를 받으면 1코인을 주는 방식으로 코인 구매자에게 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CBDC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냐 민간기업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코인 발행업자가 수취한 현금을 그대로 갖고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갖고만 있다면 이 코인 발행업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1달러 1코인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갖고 있는 현금을 그대로 특정 비중만큼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유동성 공급 장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199화
하편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좀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모으면 많은 현금이 모일수록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4%의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현금을 수취하면, 다른 말로 코인 구매자가 많이 코인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현금의 특정 비중을 국채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근데 코인 구매자들은 왜 코인으로 바꿀까? 이 질문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그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미국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삼성전기 공장이 있어요. 그럼 삼성전기 공장에서 모터를 만듭니다. 그럼 만든 모터를 삼성전자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수출입 거래거든요. 그러면 미국 현지 삼성전자 법인과 수출입 거래를 하니까 무역 결제를 지급해야 됩니다. 무역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이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은행망을 통해서 하느냐, 뭐가 더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은행망을 통한다. 그러면 여러 한국에 있는 은행, 미국 현지에 있는 은행, 중간에 해외 국제지급결제은행 여러 기관들을 거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떼요. 그런데 그 금액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그럼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서클을 이용해서 지급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계열사 간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서클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고 이 발행업체는 국채를 매매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궁극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표로 돌아올게요. 그럼 가상자산, 비트코인과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발행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한다. 그리고 관리 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가상자산과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관리 감독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리고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발행 주체가 민간 기업이냐 중앙은행이냐의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법제화에 대한 논의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될 걸 제가 똑똑해서 알았던 게 아니라 관측이 이미부터 됐었습니다. 대략 5년 전에 2020년 약 요맘때 2021년 경제전망서를 준비했었겠죠. 2021년 경제전망서가 2020년 10월에 발행됐으니까 그 발행된 책의 63페이지 밑에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전망서를 갖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세계 통화패권의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기 시작하고 테더 등과 같은 민간 기업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화로 등장할 미래가 멀지 않다. 디지털 화폐가 수출입 거래의 회계 단위가 되고 결제 대금의 청구 기준이 되면 환율이 국제 무역에 주는 영향력이 약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중국은 패권을 빼앗으려 노력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양국의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통화에 기초해 대외 거래를 지속할지에 대한 중장기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대해서 2020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런 일이 꾸준히 일어났었던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보신 것처럼 발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발행업체들이 생긴 것이고요. 테더 같은 경우 시가총액 기준으로 1,529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일단 발행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 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이용자 관점에서 아까는 제가 기업 단위로 설명드렸죠. 또 비트코인을 매매하는데도 코인으로 바꿔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리닷페이라는 이 스타트업은 비트코인이나 테더를 충전해서 카드 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비자 카드와 제휴를 해서 158개국에 달하는 많은 나라에 걸쳐서 1억 3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될까요? 우리나라 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스타벅스, 커피숍 이용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코인 노래방 이용 가능합니다. 운송수단, 택시 이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은행의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닷페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용처가 늘어나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다?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라는 또 대주제가 깔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법적 규제 때문에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의 법제화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렇다 할 법적 제도가 없었던 상태에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제도가 만들어지면 법제도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 어떤 법이 생길지 몰라 하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려 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려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불법이 돼버릴 수 있는데 누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영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영위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안정적인 법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마음껏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놀이터가 없다가 놀이터가 생기니까 놀이를 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죠. 과거의 낡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이 도입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 할 법제도가 없었던 곳에서 법이 생기니까, 놀이터가 생기니까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준비금 요건을 보세요. 1:1 법정화폐 준비금. 이것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기만을 기다려 왔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안 그래도 확산되고 있었는데 법제화라는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까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면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법제화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실제 이게 금융 혹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지니어스 액트를 법제화하려고 했는지, 그 속내까지, 그 파급 영향이나 그 배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용 주제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하는 오늘의 주제 말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활용되냐 하는 그 대주제는 199화 하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피셜 클럽을 이미 런칭했고 매일 여러분들과 굿모닝 마켓이라는 주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줌 수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 어떤 전략을 꾀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것들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월간 특강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실제 만나 뵙고 집중적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피셜 클럽으로 함께 오셔서 경제 공부 빠져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온다. 2025년 하반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적 현안은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세계 주요국들은 특히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체로서 처음으로 IPO, 상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상장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체가 상장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이 서클이 상장하자마자 첫날 167%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역시 200 몇 퍼센트 주가가 오르면서 이틀 동안 400여 %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이 서클에 대한 그 기대가 그만큼 집중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시사할 바가 많은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삶에, 우리 세계 경제, 또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와 같은 미국의 내노라 할 만한 IB, 그죠? 정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은행 4개가 같이 우리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에 나섰습니다. 어떻게요? 이 은행들이 공동 지분으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을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을 나눠 먹자 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제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우리끼리 코인으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었다가 이러다가 은행을 없애는 모델이네, 은행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전통적인 은행이 사라지게 만드는 모델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움직임, 수익 실현 말고요, 일단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이 사라지는 모델인데요. 그렇게 움직이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이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되게 이용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가 무엇이고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그 기초적인 이야기,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199화 상편에서 제가 다뤄드렸고, 오늘은 하편이니까 이것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더불어서 법제화라는 거대한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법적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내가 혹시 이용자도 마찬가지, 혹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조촉될지도 몰라, 법에 걸맞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마음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을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주저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스타트업들인 거예요, 다. 그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민간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치면 신세계 그룹도 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뒷짐지고 있을 수 있나요? 이미 신세계 상품권 발행하고 롯데그룹도 롯데그룹 상품권 발행하고 있는데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전환해도 당연히 엄청난 효용이 기대될 수 있는데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하는 것을 막는 법이 아니라 이런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든지 발행해도 좋다 하는 종류의 법안이니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자는 연방 규제, 소규모 발행자는 주 규제를 선택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준비금 요건, 1대1 법정화폐 준비금, 1대1, 그러니까 1달러를 바꿔주면 1코인을 주는 거죠. 그럼 1코인을 줬으면 1달러를 준비금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공개하라는 의무가 있는 거죠. 역시 재무부의 연구는 요구되지만 금지는 아닌 게 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까지 우리가 법제화하고 법적 분류상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 상장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이끄는 이 법제화의 핵심은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인데요. 지니어스 법에 따르면 1대1 준비금을 의무화한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 실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달러를 다 쓰면 안 된다. 그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어야지. 전세 보증금이 없으면 나 이제 전세 뺄래요 라고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감사까지 받아야 돼요. 발행기업은 자산을 정기적으로 감사받아야 돼요. 발행인의 규제를 승인받아야 돼요. 연방 혹은 주 단위의 금융기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빅테크는 견제합니다. 애플, 메타, 빅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요. AML이나 KYC, 오늘은 이 부분을 뭐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화폐의 성격으로서 돈 세탁 방지, 신원 인증 의무,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를 또 준수해야 되는 이게 바로 지니어스 액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법제화까지 맞물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정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생겼다. 이제 이 법제화는 마치 제가 자다 일어나 가지고 부시시한 눈을 뜨면서 FOMC 즉시 분석을 가끔 해드리죠. 그런 부족한 모습 말고 오늘처럼 그냥 제 평상시 자켓을 입고 멋있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모습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턱시도를 입었다라고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대해서는 제가 199화 상편에서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2020년 이맘때 2021년 경제전망서를 준비했고 지금도 2026년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때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 지금 2025, 2026년에도 또 확산될 것이라고 기술할 예정입니다. 지금 26년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꾸준히 확산화되는 동선상에서 법제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역시 우리나라도 이에 뒤질세라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법 발의가 이미 있었죠. 법이 통과할지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에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상에서 테더가 대략 62%를 차지합니다. 서클의 USDC가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 서클은 상장을 했었던 거예요. 서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게 법제화가 되기 전에 상장하는 것은 굉장한 주식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기 자본금을 모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를 좀 새겨보면 지난 199화 상편에도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릴 때는 의미,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개념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드리려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코인 발행업자는 1코인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코인을 제공할 때 1달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 코인 발행업자는 받은 현금을 이만큼 수취했으면 그대로 현금만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채 중에서 단기 국채에 한해서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단기 국채는 그만큼 현금화가 쉬우니까 거의 현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국채 수익률 3%, 4%라고 할 때 현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 만큼 그만큼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화에 있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국채 매매 구조를 보면 결국 코인 발행업자에게 규제를, 이 법적 제재를 마련해 주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의도는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금 규모를 좀 생각해 보면 특히 미국의 단기 채권이죠. US Short Term Securities. 단기 채권을 얼마나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거는 미국 국채 전체가 아니라 단기 채권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단기 채권도 2위 국가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캐나다 쭉 있습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JP 모건, 그리고 저머니, 룩셈부르크 쭉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몇 위입니까? 10위예요. 미국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 양면에서, 그리고 미국의 2024년 한 해 동안에 미국 T비를 구매했었던 그 양을 본다면 JP 모건, 차이나, 중국,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규모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10위일지 모르지만 2024년에는 3위로 부상할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업체가 많아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수취하고 있는 현금, 달러가 많아지고 그 달러로 미 국채를,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그 기능도 작은 기능이 아니라 매우 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먼저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미국의 트레저리 일드와 연동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캐피털라이제이션의 수준이 USDC, USDT, 소위 테더와 서클이 엄청나게 캐피털라이즈 마켓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악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2024년, 25년 들어서 미국의 특히 단기 채권, 장기 채권 말고요. 단기 채권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금리가 안정화되게 유도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국채 금리가 오를 때마다 움찔움찔하고 이거 관세 전쟁 계속해도 되나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했었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매입할수록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그 수익을 영위하려 움직이는 것이다. 4%의 수익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앞서 살짝 거론해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이미 공약에서부터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있죠. 2020년, 21년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이었으니까 특별한 구간이라고 잠깐 빼놓고 생각해 보시고, 그걸 제외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계 부채를 짊어지면 이자를 내듯이 정부도 정부 부채를 жил머지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 이자 상환액이 빨간색 선 보십시오. 순이자 지출이 2022년, 23년, 24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것은 물론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맞아요. 20년, 21년 동안. 2020년, 21년 동안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자료 다시 보시는 것처럼 부채 누적 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거기에서 22년, 23년 동안 금리 인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 거예요. 부채를 많이 지었는데 그때부터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 순이자 지출액이 미국의 디펜스, 방위 산업, 방위 영역의 방위비 지출보다도 이자 지출액이 더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메디케어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 순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이 미 행정부의 의도인 것이다. 미 국채금리 추이를 보십시오. 실제 30년물 국채금리는 치솟는 모습이다. 3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벌이거나 또 미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거나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늘어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감세정책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국채 발행량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굳이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미국 경제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큰 소용돌이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수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은 겁니다. 30년물 보세요. 10년물 보세요. 근데 2년물처럼 상대적으로 단기채의 경우에는 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매입처가 기반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지수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 달러 지수는 하락하는데 100이라는 기준선마저 밑돌면서 달러화가 약세화되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역사적으로 보세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의 가치도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왜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의 가치인데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금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는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매력도,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왔기 때문에 혹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벌어지는 이례적인 역사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움찔움찔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국채 발행 더 해야 되는데 감세 정책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 펼쳐나가야 되는데 근데 국채 발행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자 지출 부담도 더 커지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달러화의 약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움찔움찔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국채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줄 매입처가 필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매입처가 있어야 국채도 마음껏 발행하고 재정적자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의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 액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하원의 정말 빠른 의사결정이 전개됐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그랬는지 보시면 채권 ETF 자금이 장기채의 경우에는 매도세가 더 강했는데 순유출이 많았는데 단기채의 경우에는 순유입이 거대하게 일어났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한몫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위험한 건 없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왠지 위험성도 커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99화 상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이 화폐가 만들어질 때 금을 갖고 있으면 금 보관 증서를 써주고 그러면 그 보관 증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일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세공업자 입장에서 나중에는 은행이 됐지만 이 세공업자 입장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금 보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소문이 나거나 해서 금 보증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금 돌려줘 했을 때 이 세공업자는 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돌려줄 수 없죠. 없는 일이 발생했었던 거예요. 그게 경제 위기인 거죠. 한번 돌이켜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왔을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했죠. 서프라임 모기지는 뭐예요? 비우량 주택에 담보대출을 제공해 준 거예요. 담보 가치가 없는 것에 담보를 인정해주고 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터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여러분 SVB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국채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이용자들이 다 같이 나 이제 달러로 바꿔줘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바로 뱅크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뱅크런인 거예요. 디지털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주기 위한 달러도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상당 비중을 미국 단기 채권으로 바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의 경우 채권 시장이 불안해서 현재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채권을 끝까지만 들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채권 금리만큼 수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샀다.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5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현재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에 팔면 미실현 손실이
실현 손실화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10만 원을 통과하고 20만 원이 된다 하는 기대로 갖고 있으면 미실현 손실일 뿐이지 실제 실현이 되는 게 아닌데, 손실이 실현되는 게 아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채권을 계속 그 기간까지는 갖고 있으면 될 텐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줘라고 할 때 미실현 손실이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라도 저렴한 값에라도 팔아서 이 달러로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 발행업체는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이용자들이 전자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뱅크런은 은행 지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은행 샷다문 닫고 정부가 나서서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면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일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어플리케이션, 전자지갑에서 그냥 자동으로 바꾸는데 안 바꿔줘요. 그럼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성을 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위험성을 해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동시에 법적 조치로서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이 맞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제화,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해줘 하면서 국제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야금야금 마련해 나가기 위한 행보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국제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말씀,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다 줄 변화, 영향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활용성, 유용성과 동시에 위험성도 동시에 인지하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그리고 유통, 그리고 나중에 미칠 경제적 파장, 영향,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된 한 주, 그 한 주는 미국 경제의 역사상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크립토 위크로 규명을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다른 법안 처리는 일단 뒤로 하고, 일단 4가지 크립토와 관련된, 소위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안 처리만 집중해 보자.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가져보자 하는 주가 바로 크립토 위크입니다. 역시 그런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상 또 최고점을 경신했고, 또 크립토 위크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가장 강하게 주목되고 있고, 반면에 CB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억눌리고도 있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미 의회에서는 어떤 걸 결정하려 하는가? 왜 이런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립토라는 단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원래 크립토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이 크립토가 C로 시작하지 않고 K로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K, R, Y, P, T, O, 크립토. 이 크립토는 암호화된, 감추어진, 뭐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크립토 혹은 크립토커런시 하면 암호화폐, 가상자산 혹은 뭐 블록체인 관련 기술 뭐 이런 것들로 현재는 일컬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크립토의 개념이다. 이렇게 먼저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립토 위크, 미국의 크립토 위크는 왜 이렇게 규명이 된 것인가? 자, 원문을 먼저 보여드리면 미국의 크립토 위크는 첫 번째, The Genius Act. 이게 핵심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두 번째, 더 클래리티 액트. 이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특히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제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했던 것을 명확히 하자. 클래리티의 개념이 그거죠.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The Anti-CBDC라는 그냥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The Anti-CBDC, CBDC를 배제하자, CBDC를 그냥 반대하자라는, 그러니까 특히 중국 때문에 그런 건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CBDC 발행 자체를 금지해버리자라는 법안이 고려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정리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루미스 액트예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 클래리티 법, 그리고 CBDC, 안티 CBDC, 그리고 루미스 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크립토 위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도대체 이 각각은, 특히 지니어스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제도적 개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 입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거예요. 지니어스 액트죠. 지니어스 액트는, 자, 잠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과 같은 발행업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코인을 주는 거예요. 대신 1코인은 1달러다 라고 해서 코인 한 개 줄 때 하나의 달러, 코인 두 개 줄 때 2달러, 세 개 줄 때 3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인을 발행한 만큼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1달러는 1코인이야 라는 가격의 안정성을 유도하는 것이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근데 이 현금을 받은 걸 갖고 그대로 현금을 수취만 하고 있으면 이 서클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죠. 이 받은 현금을 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받은 현금의 일부를 미 국채만큼은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소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대1 준비금을 의무화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는 1코인이야. 코인을 발행한 만큼 나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다만 달러를 갖고 있지만 국채만큼은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현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달러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국채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다, 4%다 라고 하면 그냥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 불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한다. 정기적 감사. 그리고 발행인의 규제를 승인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제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통과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그것이 투명하게
발행되고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금융 불안이 오지 않도록 은행에 준하는 만큼의 공시 체제나 또 감사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비즈니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예 법적 테두리가 없다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법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방향으로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룸을 제공해 준다. 저는 이름하여 놀이터를 제공해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에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기회가 많고 서클과 같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 코인 발행 업체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한 사례죠. 그런 기업들은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CBDC를 안티 CBDC. 왜 CBDC는 금지하려 하는가? CBDC를 가장 먼저 확보하고 또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DCEP이라고 하죠.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러니까 CBDC는 Central Bank, CB,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한 거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 그게 다른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이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CBDC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만 중국의 CBDC를 DCEP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뒤에 CBDC, 디지털 커런시는 맞는데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DCEP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DCEP을 발행하고 그럼 시중은행이나 핀테크 지갑이죠. 디지털 지갑으로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할 때 어떻게 이 DCEP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나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갖고 있던 실물 화폐랑 교환하는 방식으로 갖는 겁니다. 그죠? 혹은 월급도 이미 공무원 월급을 DCEP으로 제공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받은 그 DCEP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이용이라든가 각종 자영업체에서 뭐 식당 결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CBDC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을 마련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중국이 계속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넘보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허락할 수 없죠. 특히 어떤 식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중국이 2020년부터 광물 자원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물 자원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바꾼 거. 허가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히토리 좀 주세요 하면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부터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7가지 히토류 좀 주세요. 근데 어떤 용도로 그 히토류를 쓸 것이며, 그죠? 얼마만큼의, 어떤 기간에, 그죠? 이런 디테일하게 사용 용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밝혀야 돼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 예를 들어서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 생산에 히토류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 입장에서는 단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중국의 입장은. 그런데 이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중국의 자원을 수입받고 싶으면 공급받고 싶으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제하는 통화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해. 그러니까 CBDC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강요하는 방식. 특히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실크로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위안화 결제를 해. 그러니까 계속 위안화 결제를 강요하고 위안화 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또 CBDC로 사용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들어오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자꾸 넘보고 있네. 안 되겠네. CBDC는 아예 전면 금지시켜야겠네. 그러니까 CBDC를 금지시키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상대적인 힘이 커지겠죠. CBDC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도 열어놓는다면 힘을 덜 주는 거지만 CBDC에 대해서 힘을 완전 빼놓고 스테이블 코인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CBDC 금지법이 발의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이제 세 번째,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루미스 액트, 루미스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미스라는 이 상원 의원이죠. 미 신시아 루미스라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크립토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분이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당연히 지지하는 인물이죠.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미국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밖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 비합리적인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래서 루미스 액트라고 지금 불려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 논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옹호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미스 액트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냐면 100만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약 5%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100만 BTC를 20년간 보유하는 그런 계획을 강조를 해왔어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갖춰야 된다. 그렇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5%가량을 비축하게 되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 비트코인으로 미국 국가 부채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게 루미스 액트입니다. 역시 이것까지 논의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는 전략적 비축자산을 합법화하면서 주정부 단위에서는 비축자산으로서 보유하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주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죠? 연준이나 재무부 차원에서 이것을 비축자산으로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이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연준 의장으로서 자리하거나 할수록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당한 기대감을 주는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죠. 4가지 법안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4번째가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부분 가장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클래리티라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화폐야 아니면 자산이야.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인 건 맞는데 상품도 자산이고 화폐도 자산인데 이걸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자. 비트코인을 정확히 디지털 상품으로서 규명하자. 그럼 법적 지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하자. 그러면 이게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할하는 기관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 밖에 여러 알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너무 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해 왔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제로 가치를 보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규제 당국의 시선이 정확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부인하는지 긍정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아니면 화폐냐, 뭐 새로운 자산이냐, 이런 합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크게 이 클래리티 법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과 투자 계약 자산,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자산의 역할을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자산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감독을 받도록 하자. 디지털 상품으로 만들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고, 투자 계약 자산이 있는데 이건 처음에는 투자 계약의 형태로 출발을 한 그런 디지털 자산이고요. 예를 들면 ICO로 프로젝트 토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나중에는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디지털 상품으로 확실히 이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면 투자 계약 자산으로 분류하고, 여러 조건, 탈중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이제 디지털 상품으로 규명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결국 어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상품이면 CFTC의 감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역시 감독과 관련해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고, 우리 유명한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SEC 소관인지 CFTC 소관인지가 굉장히 모호했단 말이에요. 그 모호한 거를 확실히 만들어 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CFTC의 소관으로 정리하고, 아직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된 경우, 아직 특정한 어, 탈중앙화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토큰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법을 명확하게 해야 혼동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에 걸쳐서 4대 법안이 이번 주에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놓을 수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안의 처리는 디지털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만, 첫 번째, 이 디지털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상자산인데,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칭하진 않죠. 왜냐면 화폐가 아닌 거예요. 자산일 뿐이에요. 화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규명하기 시작하는가? 디지털 상품으로 규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냐의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디셉이 CBDC고, 또 테더나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자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일단 이번 크립토 위크에서는 CBDC를 처단하자라는 법안이죠. 처단하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나머지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위 이 디지털 자산, CBDC를 제외한 두 가지 디지털 자산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제가 오늘 같이 즉시 분석할 때는 제
서재방에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옷 입고 가끔 FOMC 즉시 분석할 때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막 즉시 분석해드리죠. 그럴 때의 모습하고 또 제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반듯하게 빗고 그죠? 얼굴도 세안도 하고 그러고서 여러분 앞에 서는 시그니처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그때의 모습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마치 잠옷 입고 나타난 코인과 턱시도를 갖춰 입은 코인은 달리 느껴질 수 있겠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자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폄하되다가 무시받다가 제도권 밖에 있다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미국의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소관을 담당하게 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제 굳이 폄하될 수 없는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산으로서 턱시도를 입는 것이다. 잠옷을 입었던 코인이 턱시도로 갈아입는 모습이다. 이게 굳이 따지면 이 비트코인은 다른 어떤 자산에 비하면 위험성이 좀 높은 급등락이 심한 상품인 건 맞지만 이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위험 자산에서 다소 안전화가 이루어지는 물론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급등락하지 않는 안전자산의 성격인 이런 자산에 비하면 급등락이 더 심하니까 위험자산에 분류되는 건 맞지만 그 위험자산 극단적인 위험자산의 레벨이 다소 안전자산화 되는 경향 그런 경향이 있고 특히 이번 크립토 위크 이 주간 동안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투자 자금이 이끌리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야기될 수도 있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 저의 의견입니다만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소재의 상실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겠네 하면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수익 실현 매도세죠 가 이어지면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크립토 커런시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친 안전판 제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는 여러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갈게요. 세 번째 자료죠. 자료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자가 있죠. 그럼 그 발행업자는 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현금을 수취해요. 그럼 현금을 수취하는 만큼 그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일부를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그 단기 국채, 중기 국채, 장기 국채 중에 T빌이라고 하죠. Treasury Bills. 이 단기 국채만큼은 적극적으로 매입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이번에 뭐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샀어요. 그럼 지금 당장 현금이 수취될 일이 없는데 상품권만 구매했지 물건을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고 해볼게요. 이마트 입장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수취됐어요. 지금 물건 사갔어요? 아니죠. 상품권을 먼저 주고 현금을 미리 받는 구조예요. 그만큼 이 현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현금이 그냥 그 소비자의 금고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현금이 융통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죠. 먼저 융통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그 받은 현금이 쌓이면 뭐가 돼요?
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줘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한 코인 구매자는 현금을 제공하고 1대1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1코인은 무조건 1달러인 거예요. 1코인은 2달러가 아니에요. 1코인은 0.5달러가 아니에요. 1코인은 무조건 1달러인 거예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그러니까 코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아니 그러면 상품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품권은 그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오로지 그 해당 그룹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하게 1대1 원칙으로 1달러는 1코인의 원칙으로서 그냥 정확히 달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종이 지폐로 쓰느냐, 달러를 체크카드로 쓰느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느냐 이런 개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방금 상품권의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일단 해주고 그리고 받은 현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국채를 매입하는 수단이니까 연준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그게 양적 완화죠. Quantitative Easing, QE죠. 그러니까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5조 달러 가량의 국채 발행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데 국채 한도,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만큼 증액했으니까 5조 달러만큼의 국채 발행이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중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가정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 미 재무부는 1조 달러만큼은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인 거예요. 역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인 이유 첫 번째가 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거고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중에 결국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일을 벌리려면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는데 매입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진심인 것이 이번에 크립토 위크 기간 동안 CBDC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티 CBDC 법도 같이 마련했었죠. 안티 CBDC는 목적이 뭐예요? 중국이 CBDC로 성공하니까 중국 공무원들 월급을 CBDC로 일부 줘요. 그 받은 CBDC를 월급 통장에 찍힌 일부의 CBDC를 가지고 지하철도 결제하고 상점에서 구매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BDC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CBDC로 무역 결제를 하라고.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특히 중국의 여러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1대1로 비즈니스 같은 거. 이런 사업에 너네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우리 중국과의 무역 결제에서 일부는 CBDC로 해줘라 라는 요구를 실제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강조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도입했던 그 정책 기조가 광물 자원 공급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광물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허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토류 공급 안 할 게가 아니에요. 희토류 공급할 건데 우리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수입해 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희토류를 공급하는데 그 희토류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장비 만드는데 그 국방장비는 어쩌면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방장비 만드는데 희토류가 쓰인다.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토류 수입을 해가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근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한 허가서를 딱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용도로 지금 희토류 얼마가 필요하고 7대 희토류 중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걸 쭉 기입해서 제출을 해서 그래 희토류 공급해 줄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데 이 허가를 받을 때 무엇으로 결제할 건데 위안화로 결제할 거야? 달러로 결제할 거야? 달러로 결제한다? 그러면 안 해. 위안화로 결제하면 이거 공급해 줄게. 마치 이런 방식으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서 위안화 결제 비중,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을 좀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국이 이렇게 CBDC를 통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조금씩 확보하고자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넓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외환 지급 결제 비중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CBDC는 막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공급해야겠다. 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미 국채 매입과 중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에 뭔가 한번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싹을 자르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더 넓힌다라는 것은 세계 많은 나라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그 얘기는 꼭 달러를 쓴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삼성전자 법인이 있어요. 삼성전기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기도,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도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죠? 부품이나 이런 것들 수출해야 돼요. 그럼 수출할 때 매번 무엇으로 결제하느냐? 기존 금융망을 이용해서 결제하면 당연히 매번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대거 사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룹 내에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대량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리고 무역 결제도 뭐 하루 이틀 걸릴 필요가 없어요. 즉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기업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게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구매자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달러를 더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달러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또 원화로 국내 기업들끼리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 내에서, 그룹사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럼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 공급 장치고 기축통화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한 것이냐? 첫 번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려하는 것 중에 그만큼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너도 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원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냐는 화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전히 달러를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화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폐를 이용하지 않고 카드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화폐가 변화한 거예요. 지폐에서 카드로의 변화. 지급 결제 수단이 변화한 거지 여전히 원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온다면 우리는 달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우리 한국 경제를 고려했을 때 물가 상황이나 뭐 경기 상황이나 고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잘 작동하게 만들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뭐예요? 통화주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긍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BDC에 대한 준비를 2020년부터 착수해서 25년까지 한강 프로젝트까지 다 수행했는데 언론에는 잘못 난 게 이제 CBDC 발행 중단한다라고 잘못 오보가 많이 났는데 중단이 아닙니다. 중단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뭔가 융합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은행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CBDC의 알고리즘, CBDC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의견은 어쨌든 달러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들어온, 여러분 가끔 개도국들 가면 그 나라 돈은 사용되지 않고 그 나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용하는 모습도 있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나라와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응력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죠.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통화 주권을 잃은 위험한 일이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응이 늦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메뉴를 뭐라고 하죠? 그 중식도 아니고 한식과 중식이 합쳐진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하잖아요. 그 퓨전 음식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퓨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합작된 방식. 근데 중앙은행이 관리는 해요. 근데 민간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CBDC는 엄격히 아니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퓨전된 융합된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착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장착하는 과정이 단기간 안에 끝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 채널에서 뭐 오태민 교수님도 저랑 이 주제로 논의도 했었고 몇몇 코인 전문가분들과 논의도 했었지만 한국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뛰어드는 게 어떻느냐. 그러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막강한 파워를 갖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희망은 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입장을 폄하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국내 기업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로 뛰어든다라고 하면 과연 미 행정부가 그것을 용인할까? 과연 그것을 괜찮다고 받아들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미 국채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는 게 유리하겠다. 또 역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 중에 지적할 만한 거 두 번째가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다 보면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한다든가 조세 탈피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불법 편법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위험성은 세 번째 위험성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료 가지고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원리, 작동 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업자가 있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현금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는 매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매입할 수 있고 기업도 매입할 수 있어요. 정부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고 현금을 여기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발행업자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준 만큼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뭐를 매입합니까? 채권,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국채를 일정 부분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대가 열리기 전에도 채권 시장은 불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 시장은 불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이 채권 시장은 불안하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거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일이 터지거나 뭐 전쟁이 또 크게 터지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로선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채권 시장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과는 또 관련 없이 기준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거나 초인플레이션을 만나서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22년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전망은 여기에요. 1대1 원칙을 마련하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현금을 100% 갖고 있자. 다만 그중에 일부만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미 국채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 국채 중에서도 장기 국채, 중기 국채가 아니라 T빌이라고 하는 단기 국채만 매입할 수 있게 해주자. 바로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장치라고 고려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요. 그럼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비롯한 뱅크데믹 현상, 몇몇 은행들이 부실하게 전개됐던 시그니처 뱅크 뭐 이런 여러 은행들이 부실하게 전개됐던 그 부실이 전이됐던 그 일 기억하시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파일 금융 부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한 매입자가 대거 나 스테이블 코인 안 갖고 있을래? 불안해. 현금으로 돌려줘. 그럼 현금을 요구하면서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발행업자가 채권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전개되니까 채권 가격이 샀을 때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없는 거예요. 채권은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채권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실 중이에요. 지금 현재.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실이 아니에요. 이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손실 중인 거고 결국 이익을 볼 거라고 보는데 만기까지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손실을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는데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도 그 해당 채권을 매각하고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돌려줘 하는 움직임이 이른바 뱅크런처럼 스테이블 코인 런이 일어나게 되면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이 채권 시장이 불안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돌려주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매각해야 돼요.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중이면 상관없으나 보통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 매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건 주식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손실 중이에요. 미실현 손실 중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발행업자는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축통화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유동성 공급 장치는 되지만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권에서의 유동성 공급보다 조금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 생각해 보면 기존의 뱅크로는요, 은행들에 찾아가죠. 찾아가지고 나 저축 돌려주세요. 그래서 은행 앞에 줄 기다랗게 서 있죠. 이게 뱅크론이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샷다운 내리면요, 뱅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거긴 해요.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디지털 지갑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매입했다가 다시 팔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매입했는데 매도하려고 할 때 매도가 안 되면, 그러면 더 큰 금융 불안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입했을 때 매입할 때 매입하고 매도할 때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할 때 이 해당 발행 업체가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불안으로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장밋빛만 있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앞에부터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앞에 부채 한도 상향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SLR,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